가족들과 빌라에서 살았을 때 겪었던 일. 저희 집은 3층 빌라 형태로 저희 가족이 사는 곳은 1층이었죠. 제 방은 현관문 바로 왼쪽 방이었고 작은 창문이 있는 벽 쪽으로 침대를 두었습니다. 그 창문은 고장이 난 건지 한 번에 드르륵 열리는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 힘을 줘야 열리곤 했습니다. 거기다 완벽하게 닫히지도 않아서 손을 옆으로 눕히면 들어갈 정도의 틈을 남기고 더 이상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오시는 일이 잦았어요. 그날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다가 제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항상 잠을 깊게 못 자고 선잠을 자곤 했는데 꼭 자다가 깨면 가위에 눌리곤 했죠. 그날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작은 틈에 손을 넣고 미친 듯이 흔들며 작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고 눈도 감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작은 창문이 거의 다 열리자 팔이 들어오고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자가 보이지 않는 검은 눈동자만 가득한 눈을 한 여자가 머리를 산발한 채로 저를 쳐다보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으련만 몸은커녕 눈도 안 감기고 그 여자가 계속 기어들어오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창문을 빠져나와 제 침대 위로 올라왔고 그 여자의 검은 눈과 마주치는 순간 기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고 제 방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래도 거위에 눌린 거라 생각했어요. 일단 안방에 있는 부모님을 보러 가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데 제 자리 옆에 누군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생기는 움푹 파인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방금까지 누가 누워있던 것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흔적 주변에 긴 머리카락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긴 머리를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주받은 장롱. 아는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동생의 방에는 자그마한 장롱이 하나 있었답니다. 옷하고 이불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2칸짜리 장롱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더랍니다. 그렇게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장롱 쪽으로 돌렸는데 장롱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닫았는데 그렇지만 너무 졸렸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답니다. 그 다음 날에 비슷한 시간에 또 잠에서 깼답니다.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장롱을 봤는데 어제 봤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열려있는 장롱문 안에서 새까만 머리카락이 조금 나와 있었답니다. 마치 장롱문을 열고 나온 것 같은 모양새로 말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놀란 동생은 안방에서 자고 있을 엄마를 불렀고 어느새 엄마가 오셔서 전부 다 꿈이야, 그냥 자 하시면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셔서 다시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같은 시간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잠에서 깨어났고 고개를 돌리기 싫은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장롱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장롱은 전날보다 더 많이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눈 한쪽이 보일 정도로 어떤 여자가 장롱문을 열고 이쪽을 보고 있었답니다. 또다시 엄마를 불렀고 역시나 엄마가 재워줘서 다시 자게 되었고요. 그 다음날 다시 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기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시각, 여전히 같은 장롱, 그리고 확연하게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언제나 이곳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던 여자가 그날은 장롱문을 열고 그 동생이 자고 있는 쪽으로 굉장히 느리게 반쯤 기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엄마를 부르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 동생은 말도 못하고 덜덜 떨었고 그 동생한테까지 기어온 여자가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그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오늘은 나 안 불러? 라고 말했답니다.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 동생을 쓰다듬어 준 건 그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기절하고 다음날 엄마에게 물었을 땐 새벽에 깬 적이 없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장롱은 다음날 바로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에 살던 하숙집에서 겪었던 일. 역사권에 학교도 가까웠고 금액도 저렴했기 때문에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괴로웠던 건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 방에 들어오면 굉장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바닥도 얼음장처럼 차가웠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말해봤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수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라도 일단 하는 수 없이 이불을 둘러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더군요. 그때 전 문고리가 헐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문을 닫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인기척과 함께 문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보니까 문틈 사이로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여러 가지로 며칠 동안 무리를 했던 상태라 굉장히 피곤했고 단순히 헛것을 본 거라 가볍게 여기고 넘겼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 얼굴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이 가시질 않아서 다음날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며 자기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며 인상을 쓰시더군요. 그래도 일단 알아본다고 하며 다른 애들 오면 물어보겠다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노트 필기 정리를 하다가 배가 아파서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 사람 얼굴 두 개가 열린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눈이 없었으니까요. 전에 헛것을 본 게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살면서 귀신 한 번 안 보고 살아서 그런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결국 전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다음날 밤 엄청난 양의 손들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있고 5일 후 하숙집을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난방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난히 제 방을 휘감았던 한기는 굳이 난방 문제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겪었던 일.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면 정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저의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학교 시절부터 봉사활동을 계속 해온 나는 한 달에 한 번 저 멀리 판자촌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곤 했다. 오늘은 그중 가장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날은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날이었다. 무시무시한 더위로 모든 사람이 지쳤고 결국 원래 일정에서 절반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철수하였다. 그래서 그날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죄송한 마음에 찾아뵙지 못한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해드리고자 했고 그렇게 전화를 걸었을 때 두 번째 집이었다. 그분이 받으셨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말로 시작된 전화통화는 이어지고 이어져 1시간이 넘게 지속되었다. 딸이 3명 있는데 모두 결혼하고는 전화가 안 된다고 하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외롭다라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렇게 이어지던 전화는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 후에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그렇게 몇 주 후 봉사활동 팀 2명과 함께 할머니 댁에 찾아뵙게 되었다. 할머니 댁은 꽤나 깊은 곳에 있었고 생각보다 집도 괜찮고 할머니도 정정하셨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하셔서 선뜻 내 번호를 드렸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다음날부터 내 전화기는 언제나 통화 중이었고 통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통화 횟수도 감당 못할 만큼 늘어났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전화가 와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고 남자친구와의 불화도 생겼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정도 겪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통화 도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저도 전화를 계속 받고 싶지만 학생이라 할 일도 있고 계속 전화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대답도 없이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셨고 나쁜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다시 그곳에 봉사활동 갈 일이 생겼다. 잘 됐다 싶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이 근처에 왔는데 할머니 잠깐 뵙고 갈까 해서요. 근데 이상했다.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통화 음질이 이상한 건지 잘 안 들려서 몇몇 단어들로 대화를 이어나갔다. 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통화는 계속되었고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다.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셨고 깜짝 놀랐지만 일단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목에 전화기줄이 감긴 채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저와 마지막 통화 후였고 할머니를 발견한 그날까지 약 한 달여간의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더웠던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정도까지 사체가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나는 몇 달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아직도 그때 그 얼굴과 눈빛이 지나칠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아니 무엇보다 할머니에게서 오는 전화가 멈추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중학생 때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는 수학여행과 거기다 해외여행이라 많은 기대와 함께 안 좋은 인식이 강한 중국이라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 도착하고 호텔에 갔을 때 저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묵었던 호텔은 호텔이라 하기엔 굉장히 열악한 시설과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꽉 차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호텔 측에선 원래 그렇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는 않았고 선생님들은 하루만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코가 그 냄새에 적응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정된 일정을 보낸 뒤 밤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준비 중인 친구와 함께 몰래 거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복도로 나가니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호텔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할아버지가 냄새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으세요? 버럭 화를 내시며 할아버지는 중국말로 대답하셨고 화난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친구가 나중에 말해주기를 할아버지는 그냥 죽여버린다고 소리치시고는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서 어안이 벙벙해진 저와 제 친구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거리를 나가기로 했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얌전히 잠을 청했고 다음날 호텔을 나서면서 비닐봉투를 처리하는 호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한 비닐봉투를 보더니 직원 한 명이 소리를 질렀고 놀라서 던진 봉투는 저희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렇게 그 봉투는 열리며 호텔에서 나는 악취와 같은 냄새를 풍기며 봉투에서 사람의 머리가 나왔습니다. 제일 가까이 보았던 제 친구는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봤던 할아버지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학교 동창. 명절이라 시골에 내려와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반갑기도 하고 그간의 이야기들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다닐 시절부터 유명했던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겁이 많았던 친구와 나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곳을 가본 적은 없었고 그날따라 술 기운 탓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하필이면 달빛도 없어 주변이 암흑 같았고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만이 유일하게 앞을 보여줬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자아이가 슬금슬금 날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친구는 소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 안으로 도망가기에 따라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구석이 없었고
오래된 장롱이 보였다. 친구는 일단 그 장롱 안으로 들어가자며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그 장롱은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기분 나쁜 곳이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 괜찮다며 들어가자고 했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너 어디냐? 나 밖으로 도망칠 때 같이 나왔어야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누구란 말인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젖어있는 축구복.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겪은 일입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블랙호크 헬기를 운용하던 육군 항공단이었습니다. 지금은 부대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제가 복무할 무렵 부대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중 어떤 추락 사고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기사나 사건 기록을 찾아보시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육군 소속이지만 병력 수송용 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던 부대였던 만큼 간부와 사병의 비율이 반반에 가까울 정도로 간부가 많은 부대였습니다. 사병의 절대적인 숫자가 적다 보니 하루에도 경계 근무를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 2교대로 들어가는 말뚝 근무도 심심치 않게 잡히곤 했습니다. 저는 상황실에 근무했기에 평소에는 경계 근무를 서지 않았지만 대규모 작전 등으로 부대의 인력이 모자라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초소 경계 근무에도 끌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로 진행된 야간 헬기 작전에서 부대 소속의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헬기가 추락하면 조종사와 승무원은 10중 8구 유명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탑승자 중 절반이나 생존했습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헬기가 추락하기 직전까지 정조종사가 조종관을 돌려 자신이 탑승한 쪽으로 헬기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반대편에 타고 있는 부조종사와 승무원은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야간의 저공 전술 비행 도중 고압선에 걸리게 되면 낙하산을 펼 시간조차 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작전 개시 전 고압선의 배치와 송전탑 위치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나선 선발대가 현장에서 각종 무장과 조종사 및 승무원의 유품들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순직한 정조종사가 착용한 헬멧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밤에 났던 탓에 그러려니 생각했죠. 저는 추가 사고 처리 및 작전 지원 등으로 인해 인력이 모자란 탓에 야간 경계 근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도중 희끄모레한 사람 같은 무언가가 초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확실한 정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실에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후임병에게 초소를 지키도록 한 뒤 정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근접해도 거리가 줄어들지를 않는 겁니다. 그 형상이 다리를 움직이는 느낌은 없었는데 제가 걷는 속도와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km 거리를 추격 아닌 추격을 하며 따라가다 연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 같은 무언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빠르게 달려가더니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확인한 거라곤 그 무언가가 사라지기 직전 입고 있던 것이 부대 축구복이었다는 것과 등번호뿐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사라졌다고 보고를 했지만 당연히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헛것을 본 것으로 치부되어 위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 활주로가 있다 보니 가끔 아지랑이나 신기루 같은 게 보이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대형 추락 사고가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도 했죠. 며칠간 정신없이 사고 수습으로 시간이 흐른 뒤 부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축구 시합이 열렸습니다. 무심코 경기를 지켜보던 중 며칠 전 봤던 무언가가 입고 있던 축구복의 등번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의 축구복 등번호였습니다. 어쩐지 등골이 오싹한 느낌에 저는 경기 근무 당시 상황실에 있던 간부를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기에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털어놓았죠. 이야기를 듣자 간부도 얼굴이 파래졌고 순직한 조종사의 유품 추가 수습을 겸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캐비넷을 열어보자 각자마다 고요한 등번호를 받아 한 벌만 존재할 터인 축구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캐비넷 속에 있었음에도 어째서인지 그 옷만 축축하게 젖은 채로 있었습니다. 보통 부대 축구복은 해당 등번호를 받은 간부가 전출을 갈 때 반납하고 전입한 간부에게 물려주곤 했는데 그 옷만큼은 나이 많은 주임 원사가 따로 가지고 나가 조용히 처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날 밤 보았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학 시절에 대만인 친구가 해줬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저의 대만인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대만 친구가 중학생이던 시절 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숙소인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뒤 취침 전까지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요. 모두들 신나서 한꺼번에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놀았대요. 그렇게 놀다가 날이 슬슬 어두워졌고 대만 친구와 일행들은 이제 다시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호텔 바로 옆에 편의점 하나가 보였고 한 친구가 어차피 바로 옆이 숙소니 편의점 테이블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들어가자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제 친구는 굉장히 피곤했기에 혼자 방으로 가기로 했고 혼자서 호텔로 돌아왔다고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방인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땡 하더니 3층에서 멈추더랍니다. 누군가 타나 싶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봤던 3층의 복도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암흑이었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의 문을 잡고서 다리 한쪽과 몸을 반만 나오게 한 채로 둘러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랍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5층으로 올라가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편의점에 갔던 친구 하나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재밌으니 와서 같이 놀자고 연락이 왔다고 해요. 친구는 귀찮았지만 또 먼저 자려니 막상 잠이 안 왔던 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다시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멈추는 게 없었고요. 근데 혹시나 했던 찝찝한 마음으로 로비에 가서 직원에게 물었대요. 3층은 왜 불이 전부 꺼져 있는 건지. 그러자 직원이 의아해하며 묻더래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의 3층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층은 그리고 거의 창고로 쓰고 있어서 사람도 없어요. 놀란 친구는 장난치지 말라며 직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갔고 거짓말처럼 3층 버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오빠의 전화. 늦은 시간 집에 혼자 있는데 친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아빠 있냐? 라고 묻자 나는 답했습니다. 없어. 늦었으니까 빨리 와. 그런데 오빠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근데 불편하게 이 늦은 시간에 왜 친구들을 데리고 와? 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집에 TV며 소리 나는 것은 아무것도 켜져 있지 않은 조용함이 갑자기 소름 돋더라고요. 괜히 무서워져서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다가 맞다. 우리 오빠가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친구들하고 있냐면서 갑자기 시끄럽다고 집에 빨리 보내라고 화내는 거야. 사람 무섭게 장난치고 있어.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 아무 생각 없이 오빠와의 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옆에 다른 친구들이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 밤에 친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길이 있었고 하나는 기찻길 터널 쪽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는데 어두워서 잘 가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기에 일단 빨리 가고 싶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겨울이라
날씨도 추웠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불안감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터널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철길을 따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반대편에서 철길을 따라 오고 있는 사람이 뚜렷하게 보였고 자세히 보니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어 보였고 한밤중에 웬 꼬마아이가 철길이를 걷고 있을까 싶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고 검은 옷의 아이는 철길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발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왔던 길을 뒤돌아 달렸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다니는 곳까지 뛰어왔습니다. 일단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싶어 부끄러움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일단 친구 집으로 가야 했기에 다시 걸어가며 마음을 추스리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널에 다시 가까워졌을 때쯤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다시 뛰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일어나려 하는데 여자아이가 물 앞에 절하는 자세처럼 엎드려 있더라고요. 엎드려 있던 여자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백한 얼굴에 흰자가 없는 검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사람이 아닌 걸 직감하자마자 다시 뒤돌아 뛰었고 일단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와서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오늘은 못 가겠다고 통화를 하며 윗옷을 벗는데 오리털 파카에 기다란 머리카락 뭉치가 모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에 이상한 여자. 평수는 16평으로 드디어 내가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다. 최근 날씨가 급격히 더워진 탓에 작은 방의 창문을 24시간 내내 열어두었다. 어느 날 작은 방에 가보니 창문 쪽 방바닥이 뭔가에 밀려서 위로 솟아나와 있었다. 작은 방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친구가 놀라웠을 때 실수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난 문득 장롱 위를 올려다봤는데 전에는 없던 네모난 박스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난 그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상자 안에는 상자의 구멍이 뚫려 몰래 촬영할 수 있도록 해놓은 캠코더, 그리고 이상한 기계와 수많은 선들로 가득했다. 난 놀란 가슴을 추스리고 캠코더를 재생시켜 보았을 때 예상대로 캠코더에는 내 모든 생활이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었다. 이 캠코더를 설치한 범인의 얼굴도 함께 녹화가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범인은 여자였으며 설치를 하는 도중에 계속되는 그 미소가 너무나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 난 급하게 옷을 입은 뒤 캠코더를 챙긴 후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갔다. 그렇게 사고 접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옷을 벗고 대충 씻은 뒤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그때 난 무언가가 계속 걸리고 어색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버렸고 난 온몸이 경직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렇다.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지금 이 집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장롱의 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난 범인이 여자인 걸 알면서도 공포에 질려 있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장롱의 문 틈 사이로 숨소리는 계속 들렸고 나는 자는 척하며 도망칠지 어떻게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는 이야기했다. 안 자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의 괴담놀이. 중학생 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멍청한 짓이지만 축제 준비를 하고 남은 시간. 저녁이었던 그때 옆반 친구 한 명의 장난으로 옆반 친구들과 함께 시작된 괴담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100가지 괴담인데 100가지 괴담을 흉내내어 50명에서 50가지 괴담을 하기로 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놀이일 거예요. 교실의 책상을 동그랗게 모으고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는 방식이었고 그때 당시 장마철의 여름이라 교실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도 함께
귀신 이야기에는 딱 적합한 날이었어요. 무슨 정신이었는지 커튼도 닫히고 불도 다 끄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했고 촛불도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드디어 촛불 하나가 남았고 그 친구도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괴담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했던 것 중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감싸며 1분 정도 침묵 후에 불을 켜고 닫혀있던 커튼도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꺼진 초가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어 꺼진 초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모으는데 초가 하나 더 많더라고요. 모인 사람도 50명이었고 나눠준 초도 딱 50개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애 얼굴 기억나니?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50명 모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밤이었고 엄마와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올 사람이 없었기에 의아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느낌으로는 40대 정도인 것 같았고 묘하게 벌벌 떨리는 목소리가 소름이 돋았다. 누구세요? 혹시 저희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모릅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비까지 와서 그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다. 보다 못한 엄마는 인터폰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누굴까 하고 현관 옆 창문으로 봤다. 창문 너머로 본 여자는 이상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40대 정도였는데 밝게 염색한 머리에 모자를 둘러쓰고 밝은 초록 블라우스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고 엄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씀을 하셨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걸어왔다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우산 하나 빌려드리자. 그날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봤기에 엄마의 친절을 원망했다. 나는 우산을 가지러 베란다로 가고 엄마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평소 엄마의 고함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다. 현관으로 가니 여자가 체인 걸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문을 잡고 계셨다. 나는 곧바로 현관으로 달려갔고 나까지 합세해서야 겨우 현관문을 닫았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아니야 괜찮아 무서웠지? 얼른 자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위축되어 울면서 경찰에 전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침착하게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계속 그러면 경찰을 부르자고 하셨고 이윽고 현관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다. 30분 정도 지나니 소리가 안 났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도 나온 것 같았다. 현관 너머로 이웃집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후 같은 일은 없었기에 어머니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기억되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났다. 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엄마 곁을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첫날 밤 엄마와 통화하는데 문득 그날 일이 생각났다. 엄마, 괜찮을까 자취하는 거? 그러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네가 무서워해서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진짜 이상했어. 빗속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비에 전혀 젖어 있지 않았고 왼쪽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더 무서운 건 그 사람 남자였어.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왜 경찰을 안 부른 거야? 경찰을 불렀어야지 라고 말하자 엄마는 대답했다. 경찰을 불러도 바로 도망갈 것 같았고
이미 여자 둘이서 사는 집인 걸 알려졌는데 괜히 경찰을 부르면 더 위험할까봐. 분명 그때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앞으로 문단속을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침대에 누웠다.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잠이 들려는 찰나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죄송합니다.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다. 제가 대학생일 때 겪은 기묘한 경험입니다. 저는 갓 20살이 된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평일은 학교, 주말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코피가 나고 살도 조금씩 빠지더니 어느새 학교에 가기 힘들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매일매일 진통제에 의지하며 지낼 정도로 몸이 약해졌어요. 보통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일주일만 나았지만 이번엔 왜 이런가 싶었고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아프던 도중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껴 부모님과 함께 큰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하고 수액을 맞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독감이라고 하셨고 언젠가는 나을 거라 믿고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학교를 일주일 정도 결석한 탓에 학점이 걱정되어서 몸은 아프지만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유 모를 병과 투병하며 약에 의지한 채 학교에 다니던 중 결국 지하철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깨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옆에서 엄마와 아빠는 울고 계셨습니다. 제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는데 모든 사물들이 겹쳐 보이며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뇌척수액 검사, 머리 MRI, 결핵 검사 등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뇌수막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막에 염증이 조금 생겼는데 합병증으로 시신경이 마비되어서 당분간 앞을 잘 못 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시신경이 마비가 되면 회복하기조차 힘들 거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일어나다니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평범하던 내가 한순간에 앞을 볼 수 없게 되다니 절망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서 있었고 눈은 사시가 되어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 병실 옆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입원했던 사람이나 접촉했던 사람을 모두 격리시키고 저와 저희 부모님도 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병원은 임시 폐쇄되었고 저와 엄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격리되었습니다. 뇌수막염에 시신경마비에 메르스 격리 대상자까지 된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메르스에도 걸렸던 것 같아요. 숨이 가빠서 숨 쉬는 게 힘들고 40도 고열에 한여름인데도 몸이 으슬으슬 떨렸으니까요. 거기다가 눈도 사시가 되어 초점도 안 맞고 눈이 안 보여 혼자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떼려고 하면 허공을 가르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니 잘 걷지도 못해서 엄마가 씻겨주고 대소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살던 중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아픈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친한 스님께서 지금 자네 손녀가 위험해. 손녀에게 못된 잡기가 붙었어. 라고 했다면서 제가 걱정되어 전화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픈 건 부모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부산에 계신 스님이 서울에 사는 저를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고 하니까요. 그 스님은 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인데 제가 갓난 아기일 때 빼고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걸 어떻게 아셨는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스님이 써주신 부적을 갖고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 매일 절에 찾아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놀랍게도 시신경이 갑자기 회복되고 10kg가량 빠졌던 몸무게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것과 안 좋은 일이 계속 저한테 생긴 걸 보면 정말 저한테 잡귀가 붙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군 괴담
이 이야기는 우리를 가르치던 교관이 당시 배를 타던 실무병이었을 때 이야기다. 교관이 하던 일은 배가 출항을 나갈 때 레이더에 뭔가 잡히는 게 있으면 갑판이나 조타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거였다고 한다. 레이더에 잡히는 게 대부분 나뭇가지 같은 거였기에 교관도 그냥 치워달라고 하고 끝내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레이더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 똑같이 나뭇가지겠거니 생각하고 그늘도 보고를 하고 치워달라고 했다. 몇 분 뒤에 갑자기 사람이 뛰어오더니 교관에게 말했다. 확인해보니 나뭇가지가 아니라 사람 시체였다고. 그래서 건져 올리려고 했는데 배에 함장이 건지지 말라고 했다. 왜 그러냐고 했는데 함장이 말하는 말은 충격적이었다. 시체가 군복을 입고 있지 않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건져도 되는데 입고 있지 않으면 건지면 안 된다. 간혹 가다가 폭탄이 설치된 시체도 있다. 안타깝지만 건질 수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 원룸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고 시설도 좋은 자취방입니다. 느낌이 좋아서 안심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4월부터인가 자취방의 구조는 현관문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부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엌과 방 사이에 유리 미닫이 문이 있고요.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야행성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깨 있었을 새벽 2시에 이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자던 저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쾅쾅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똑똑하는 소리였죠. 현관문에 힘을 전해주지 않은 채 노크를 하는데 너무나도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새벽 그 소리는 들려왔습니다. 처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노크랑 박자가 항상 너무 똑같게 일치했습니다. 노크 소리는 매번 현관문에서 났습니다. 항상 자다가 반쯤 깨서 듣는 소리기에 짜증이 나서 확인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닌가도 생각했거든요. 잠에서 깨서 몽롱한 상태로 저는 식칼을 하나 꺼내든 뒤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인 복도,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는 복도의 침묵만이 저를 반겨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자다 깼기 때문에 너무 졸렸고 잘못 들었나 싶어 바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소리가 안 들리니 일단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노크가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현관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을 가로막는 그 유리 미닫이 문 말입니다. 너무 힘이 없는 노크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노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왜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 들리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서 노크를 했던 그 무언가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왔던 거겠죠. 그리고 며칠 전 부모님이 제 자취방에 오셔서 주무셨을 때 덥다는 이유로 그 유리 미닫이 문을 열고 주무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위에 눌리셨고 이상한 여자가 부엌에서 스르르 다가오더니 어머니 배 위에 엎드려 누워 이상한 말을 속삭이는 걸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한 단독주택. 아파트에 살던 저희 가족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온 뒤부터 이상하게 잦은 사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정 내 불화도 원인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이 모두 외출을 나가신 뒤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적적한 마음에 마당에 있던 저희 집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창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강아지가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 잘 짖지 않는 강아지가 정말 심하게 짖더라고요. 먼지가 많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말이죠. 얘가 왜 이러나 하며 다락방을 쳐다봤는데 분명히 닫혀 있었던 문이 빼꼼히 열려 있는 겁니다. 괜스레 섬뜩해져 재빨리 다락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강아지가 짖는 방향이 다락방 쪽에서 주방 쪽으로, 주방 쪽에서 TV 쪽으로, TV 쪽에서 소파 쪽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더 이상 강아지가 짖지 않길래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강아지는 제 머리 위를 보고 짖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겪었던 일.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친구는 TV 쪽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같이 놀던 친구들은 쉬는 시간만 되면 그 친구의 자리로 모이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은 뒤 그 친구 자리로 모여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는 너무 졸리다며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깨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그 시끄러운데도 엎드려 잠이 들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며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친구가 발작이라도 하듯이 몸을 크게 한번 부르르 떨더라고요. 자다가 가끔씩 발작 비슷한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를 보며 킥킥거리며 웃었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펼쳐져 있던 책에 펜으로 무언가를 힘겹고 빠르게 휘갈겨 쓰더니 누가 뒤에서 확 밀친 것처럼 다시 책상에 엎드려 자는 거예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와 친구들은 그 친구가 뭐라고 적었나 보기에 친구가 깔고 자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책에는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깨워줘. 그 세 글자에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저와 친구들은 엎드려 있는 친구를 엄청나게 흔들어서 겨우겨우 깨웠습니다. 그 친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동공이 풀린 채로 말하더라고요. 고마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뒤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춥더랍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에어컨 때문인가 싶어 뭐라도 걸쳐야겠다 하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네요. 뭐야? 라며 생각함과 동시에 눈을 떴는데 창문으로 새빨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보이더랍니다. 그 여자는 처음엔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는데 친구가 계속 보고 있으니 갑자기 눈, 코, 입이 서서히 생기더래요. 친구를 보며 시익 웃더랍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다가오더니 엎드려 있는 친구의 등에 올라타고는 귀에다 대고 일어나고 싶어? 라며 막 웃더래요. 그 귀신은 열린 창문을 가리키며 저 창문으로 나랑 같이 가면 일어나게 해줄게. 라며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더랍니다. 그 순간 친구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온 힘을 다해 일어나 깨워줘라는 글씨를 적었고 그때 등 위에 올라타고 있던 귀신이 등을 다시 밀줘서 엎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저희가 깨우니 웃음소리가 서서히 없어지며 몸이 움직이더랍니다. 다행이에요. 저희 교실은 5층에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예약한 호텔. 일 때문에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사건이 일어나서 시간 관계상 신칸센을 타고 한숨 자기로 했다. 동료와 이야기하다가 예약한 호텔 이름을 대니 흠칫 놀라며 너 그거 알아? 그 호텔에서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녀석은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지만 나는 엄청 질색함으로 듣지 않으려고 야단을 떨었다. 그때는 듣지 않으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녀석 때문인지 호텔에 도착하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어차피 하룻밤만 머문 거니 태어난 척 이불에 들어갔지만서도 나같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번 무섭다고 생각하면 끝나지 않는다.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왠지 그때는 죽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무서웠다. 계속 죽음에 관한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언젠가 죽겠지.
자는 걸 포기하고 어디 술집이라도 가서 시간이라도 때우자라는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려는 찰나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멈추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놀랐다. 유령, 화재인가? 아는 사람인가? 뭔가 사고라도 발생했나? 일단 불을 켜야 했지만 문을 여는 건 무서웠고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잠시 동안 벌벌 떨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잘 상황이 아니다. 지갑과 전화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옷을 갈아입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보다 큰 노크음이 들렸다. 무슨 일 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정말로 긴급한 일이라면 호텔 직원이 뭔가 말해줄 것이다.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의 방전화도 비상전화도 모두 있는데 그럼 다급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더욱더 무서워졌다. 프런트에 전화할까 생각도 했지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안해졌다.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할지. 또한 그 직원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해질까봐 불안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들어오려고 한다. 장난치는 건지 아님 근처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결국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어느새 새벽이 다가오자 일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 했던 나는 체크아웃을 한 뒤에 일을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호텔 이야기를 했던 동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다. 그곳에 뭐가 있었는 거요? 너 하려던 이야기가 뭐였어? 라고 물어보니 몇 년 전 화재가 있어서 한 명이 죽는 바람에 그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였다. 문을 두드렸지? 뭐야 어떻게 알았어? 너도 봤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 그때 당시 정말 무서웠다. 역시 유령이었구나. 열지 않는 게 나았어. 일단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에 안심했다. 그러자 친구는 말했다.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문을 두드린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마을버스.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을 끈 뒤 정차하지 않고 달리는 버스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회차하는 차입니다.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친 뒤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이에요. 3월 중순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분실물이 있는지 쓰레기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내부 등을 모두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추운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오래된 시동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했고 출발하기 전에 내부 백미러를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헬금 룸미러를 보았을 때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하며 실내 등을 다시 켰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불을 끄고 룸미러를 봤을 때 그 여자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실내 등을 켜고 바라보면 아무도 없었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었고 도로 옆으론 비닐하우스와 논이 가득한 그런 한적한 곳이었지만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커브길에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며 혹시나 해서 다시 룸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여자는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착각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가 덜컹거릴 땐 그 여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일단 가빠지는 숨을 부여잡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른 차고지로 향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삐익하고 하차벨이 울려서 저는 너무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급정차할 때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골길에 버스는 멈춰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하진 않았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등학교는 상위 10%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특강은 물론이고 공부 시간도 관리해줬죠.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는 시험 기간이었고 아무래도 공부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의식이 생겨 다들 기본 새벽 4시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3시 반이 조금 넘으면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저도 평소와 다름없이 3시가 조금 넘어 마무리를 한 뒤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볍게 씻고 나서 방에 갔을 땐 제 룸메이트가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는 찰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사감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잘 안 돌아다니시지만 평소에는 늦게까지 공부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룸메이트나 저나 침대에 있었고 시험 공부를 막 끝내고 올라온 터라 피로에 찌들어 있어서 노크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또 잠이 들려는 찰나 다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짜증이 나서 룸메이트에게 나가보라고 했지만 제가 피곤한 만큼 룸메이트도 피곤했으니까요. 서로 짜증을 내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노크 소리는 5번 정도 계속되었고 그 뒤로 한참 동안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들리나 보다 하며 잠이 들려는 순간 쾅쾅쾅 하며 그 전과는 다른 노크 소리. 마치 문을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누군가 싶어 짜증나서 문을 벌컥 열면서 누구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별로 길게 양옆으로 늘어선 기숙사 방문 전체가 동시에 열리며 누구야? 라는 짜증 섞인 외침과 함께 다른 방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잠결인 친구들도 보였고 서로가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모두 뭔가 소름 끼치는 걸 느꼈는지 일단 자기 방으로 각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누가 장난친 건지 궁금해져 친구들과 함께 사감실에 올라가 지난 일을 말씀드린 뒤 복도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3시 31분 아무도 없는 복도의 정적을 깨고 모든 방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며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동료. 영감을 지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야. 원래 옛날부터 종종 귀신을 봤다던 그녀지만 자주 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심해졌다는 거야.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일 중 하나였대. 그날 장례식은 밤에 자다가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장례식이었어. 당연히 부인의 황망함과 슬픔은 엄청났고 장례식장에 달려온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아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어. 너무 어려서 아직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딸은 쓰러져 오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식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그 분위기는 참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어. 하지만 동료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이유는 죽은 당사자가 자기 장례식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는 드문 것은 아니래.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죽은 사람 넷 중 하나는 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죽은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 못하는 듯한 얼굴을 한 채로 재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사진. 쓰러져 오는 아내. 장례식장에 몰려온 친척과 친구들의 침통한 얼굴.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이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 듯 점차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어갔대. 동료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그저 명복을 빌었다고 해.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가는 것.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죽음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처럼 절망을 맛봐야 한다는 거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고 싶은 내게는 그게 너무나 두려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여자. 난 가끔 잠이 오지 않을 때나 생각이 많을 때 습관이 하나 있어. 우리 집은 삼거리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게 내 취미였거든. 길에는 가로등이 점점 이어지면서 스포트라이트처럼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 아래 광경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취미지. 당연히 내 성격은 굉장히 소심했어. 집이 2층에서 밖을 살피는 모습을 들키지 않도록 커튼을 친 뒤 그 틈새로 내다보곤 했으니까. 물론 내 그림자조차 들키지 않도록 내 방의 불도 모두 끈 채로 객관적으로 써놓고 보니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광경이네. 그늘도 나는 평소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문득 전봇대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눈이 들어왔어. 여자는 내게 옆모습을 보이며 전봇대에 뭔가 글을 쓰고 있더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여서 쌍안경을 꺼내서 봤어. 하지만 도저히 여자가 뭘 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문득 여자의 얼굴로 방향을 돌렸다가 나는 숨이 턱 막혔어. 눈이 마주쳤어. 전봇대까지는 꽤 거리가 있었고 나는 커튼의 그늘에 숨어 있었기에 밖에서 날 알아차리는 건 불가능했으니까. 처음부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했어. 당황했지만 나는 여자가 나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어. 시선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우연히 여자가 우리 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바로 그 여자는 양손을 둥글게 말아 눈앞에 가져다 댔어.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쌍안경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나는 네가 다 보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에게 손을 흔들던 여자. 얼마 전부터 있었던 일이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항상 같은 곳에 서 있는 여자애가 있어. 근데 내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매번 손을 흔드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나한테 손만 흔들었지. 처음엔 아는 사람인가 생각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손을 흔드는데 이전과 다르게 뭔가 말하는 것 같더라고. 누군지 궁금하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궁금했어. 그래서 발걸음을 그 여자애 쪽으로 옮기려고 했어. 항상 내가 부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주우려는데 갑자기 내 바로 앞에 철근이 하나 떨어지더라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지. 거기가 공사 현장이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눈앞에 커다란 철근이 떨어진 거야. 정신이 돌아올 때쯤 그 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리 와, 빨리 와서 써야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난 한 번도 귀신을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귀신을 믿지 않았고 누가 귀신이 있다 해도 언제나 콧방귀만 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이 된 나는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 날 혼자 집을 보게 되었다. 슬슬 가족들이 올 때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방에 혼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주택에 살았고 평소에 누가 벨을 누르면 방 2층에서 대문을 한번 보고 난 뒤 문을 열어주는 게 습관이었다. 그러다 벨소리가 들렸고 가족들이 돌아왔나 보다 하고 평소처럼 대문을 봤는데 부모님이 아닌 누나와 누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다. 누나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누나에게 즐거운 표정으로 계속 귓속말을 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기 전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즐겁게 하나 싶어 현관문이 귀를 바짝 대고서 엿들으려고 했다. 모낙 멀리서 소근소근대는 말이 어렴풋하게 들려와 나는 바짝 대고 집중했다. 소근대는 소리가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나의 바로 옆에서 귓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귓속말이 들려왔다.
내 말 들리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나 보이지? 이런 비슷한 말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지친 누나가 숨겨놓은 열쇠로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고 그제서야 귓속말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냐는 누나의 투덜거림은 격그하지 않고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랑 같이 온 친구는 어디 있어? 그리고 누나는 대답했다. 무슨 말이야? 나 혼자 왔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네의 흉가. 우리 동네엔 흉가가 하나 있다. 음침한 분위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흉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 평소였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술도 마셨겠다. 술 기운을 빌려 그 흉가로 가보기로 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유일하게 보이는 그을린 액자 속 사진에선 이 집에 일어난 참혹한 사태를 알 수 있었다. 이곳에 불이 났었구나.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마지막 방에 들어섰다. 창문도 하나 없던 그 방에서는 유일했던 달빛마저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핸드폰 불빛에 희미하게 붉은 글자가 보였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 이내 꺼져버렸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켰다. 라이터 불빛으로 방 안을 살펴보니 온통 붉은 글자로 쓰여 있었다. 천장에까지 집요할 정도로 방을 메우는 붉은 글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방 안에 가득히 붉은 글자로 써 있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아직 그 글자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텔에서 있었던 일. 방학 직전에 팀 과제를 팀원들과 처리해야 했어. 밤샐 것 같았기에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근처에 모텔방을 잡게 되었지. 팀원들과 다 같이 줌을 켜놓고 회의를 하면서 코딩을 하는데 팀원 중 하나가 짜증나는 말투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뒤쪽에 침대에서 뛰는 여자가 너무 시끄러운데 그쪽 여친이세요? 과제 중이니까 조용히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뒤돌아보면 당연히 아무도 없지. 모텔방에는 나 혼자 왔으니까. 과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귀신이 있다면 왜 하필 침대 위에서 방방 뛰었던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친 몸으로 내 방의 침대 위에서 선 채로 있었는데 만약에 목을 매달았다면 그런 생각이 드니까 퍼즐이 짜맞춰지면서 소름이 돋더라. 목이 매달려서 발버둥 친 거고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 친 거라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교를 믿게 되었던 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종교가 불교예요. 저는 그리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불교, 반은 부교 같은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인해 불교를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제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승사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저를 데려가는데 병원 밖을 보니 저승사자가 한 명 더 있었고 그 뒤에는 남자 3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무서웠지만 반항 한번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제 동생 집으로 가더라고요. 동생 집 마당에는 개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제 동생은 강아지 털 때문에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동생 집에 개집이라니. 그러고는 저승사자가 남자 셋과 저를 그 개집 안으로 들어가라며 지시를 했고 남자 3명은 차례차례 개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무서웠던 저는 그 개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문득 불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불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고 저승사자 2명이 양옆으로 절 잡더니 계집에 억지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시더니 불경을 외우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당장 되돌려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동생이랑 엄마는 울면서 너 지금 방금 죽다 살아났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퇴원을 하고 동생이랑 집에 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걔 집에 들어간 남자 3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보고 개를 키우냐며 물어봤습니다. 근데 동생이 말하길 남편이 개 한 마리를 어디 가서 데리고 왔는데 글쎄 새끼를 뵌 거야. 언니도 알지? 나 개 싫어하는 거. 근데 또 새끼가 태어났는데 수컷만 3마리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